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의 법정에서 매일같이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수많은 반대자들과 적들, 그리고 온갖 부류와 다양한 정치적 배경의 반유대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식민주의의 잔재로 10월 7일에 공격당할 만한 존재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라는 주장은 반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 언론에 의해 증폭되는 이러한 모든 비난이 단순한 조사와 법적 논리로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반박될 수 있는 신화와 거짓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번 주 Think Twice에서는 막 중요한 신간, 유대 국가 기소 논파하기를 집필한 연방 판사와 함께 재판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을 논의합니다.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소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동 분쟁에 대한 많은 보도와 논의의 근간이 되는 가정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언론인들이 이념적 주장과 가정에 비해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정작 그런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정에서처럼 이러한 주장과 가정들을 검토하고 이들 중 어떤 비난이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확인된 증거나 역사적 사실이 언론인이나 국제법 전문가인 척하는 워크 성향 활동가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틱톡 피드에서 세상 소식과 지식을 얻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영리한 소셜미디어 전략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진지하고 선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사실과 진실의 모음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일을 해낸 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 K. 알트만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연방 판사입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6년 동안 미국 연방검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연방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간 Israel on Trial, 역사, 증거, 그리고 법을 살펴보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로이 알트만 판사님,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다른 세력과의 갈등을 다룬 책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 책이 특별하며 현재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10월 7일 때문이라기보다는 10월 7일 이후의 여파 때문에 썼습니다. 10월 7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가족들, 평화를 위한 댄스 파티에 있던 사람들을 통째로 불태워 죽이고 집단 학살과 참수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억하세요? 우리는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의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10월 8일, 9일, 10일에 있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의 신성한 기관들, 내가 졸업한 학교들, 콜롬비아와 예일, 그리고 다른 곳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진정한 대재앙적 집단학살 이후 유대인 문명이 다시는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관들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그 순간에 이 모든 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결심하고 전국을 돌며 거의 50개 주에서 연설을 했고 모든 교파의 교회와 60개가 넘는 대학, 로스쿨, 고등학교 캠퍼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그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 그리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강연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방 판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연방 판사들, 대부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본 적 없는 분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변화를 이끌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판사들은 이스라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주, 예를 들어 엘라베마, 아칸소, 네브래스카 등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자신들의 학교, 대학, 교회 등을 돌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Upper East Side Alton 뉴스쇼에서 강연했습니다. 그곳은 가득 찼고 아마 300에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 남성이 유대인은 아니었는데 다가와서 판사님 하고 말을 건넸고 저는 여기서 뭐 하세요? 개종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꼭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에 데려가신 2명의 연방 판사님 밑에서 서기로 일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판사님, 우리 판사님들에게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분들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변해 돌아오셨고 파워포인트 발표를 만들어 다른 판사들, 법원 직원들, 법률 보좌관들, 변호사들까지 모두 꼭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전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재단에는 미국의 모든 연방 판사가 원한다면 영원히 이스라엘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의 주 대법원 판사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이 이봐요, 왜 차별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데 왜 연방 판사들만 가나요? 저는 아이트랙을 통해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세계 유대인 회의를 통해 연방 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아이트랙을 통해 미국의 주 대법원 판사들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이번 10월 20명의 주 대법원 판사들을 데려갈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공공정책재단 TPPF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단체입니다. 자리가 꽉 찼었습니다.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텍사스 대법원 판사들이 대부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첫 여행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런 여행이 얼마나 영감을 주고 필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대해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의 질문에 직접 답하자면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논쟁이 결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믿고 있는 6가지 주요한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독설과 감정, 장황한 비난을 걷어내고 보면 그 6가지 주장 각각은 본질적으로 법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나라의 법정과 로펌에서 판사, 배심원, 변호사들이 매일 사용하는 똑같은 법적 방법론을 그냥 적용하지 않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론이며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달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주장의 이 방법론을 적용해 결과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Israel on Trial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6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각 장마다 하나의 주장, 총 6장, 6가지 주장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제시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Think Twice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도 오늘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전하는 Jonathan Tobin Daily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팟캐스트 앱 어디서나 JNS 채널 Jonathan Tobin Daily의 데일리 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당 판사들에 대한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에 맞서기 위해 해야 할 법적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6가지 기본적인 비난을 제시하셨고 그것을 분석하셨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학계와 사회의 다른 분야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에서 반박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말을 기꺼이 믿으려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믿는 걸까요? 이미 주입된 인종, 사회 관련 신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말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그들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잘 조사되고 반박할 수 없는 반대 의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쓰인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수십 통의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나 가족이 연락해 와서는 자기 친구나 가족, 동료 또는 자녀 학교를 통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도 한때 이스라엘에 대해 확신이 없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에 반대했었어. 그런데 네 친구의 책을 읽었어. 그 책 내용은 전혀 몰랐던 것들이었어. 그런 걸 배운 적 없으니 이제 그런 말은 안 할 거야. 그리고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아주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지난 2주 동안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지난 3년간 강연 투어를 하면서 봐왔던 것과 매우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 오곤 했습니다. 꼭 강연 당일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강연한 뒤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서 그러곤 했죠. 그게 피츠버그든 켄터키든 오하이오든 어디든 상관없이 말이죠. 제 사무실이나 친구를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가자 지구에 대해 글을 올리곤 했어요. 캐피에도 쓰고 XYZ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이 연설에서 말한 내용들은 전혀 몰랐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인터넷에서 모든 관심을 차지하는 것과 방금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 때문입니다. 전제는 미국 사람들 모두가 생각을 멈췄다는 겁니다. 모두가 보라색 머리에 캐피에를 두르고 서구 문명의 몰락을 원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알고리즘은 유해한 내용일수록 더 띄워줍니다. 알고리즘은 더 시끄러운 목소리를 밀어줍니다. 알고리즘이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일부 내용에 분노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류 언론에까지 스며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분노해야 합니다. 오늘 닉 크리스토프가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한 강간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썼다는 거 아시죠? 그는 10월 7일의 집단 강간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없었나요? 그 기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그것들을 확인했나요? 그가 유대인들과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에 집착하게 된 건 정말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그가 혼자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곳의 주류 언론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욕타임스에서 일하거나 보라색 머리에 캐피에를 두르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유대인 동급생들에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면 3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0%라고 해봅시다. 정확히 1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0%보다 훨씬 적고 다른 곳에서는 10%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10%라 해도 이들은 매우 반이스라엘적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책에서 다루는 모든 거짓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네, 그들 중 일부는 이성적으로 설득될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정말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정신적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오히려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악의 세력이라고 믿고 미국의 선조들과 조상들 자체가 악했다고 생각하며 큰 잘못들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국이 항상 상징해온 모든 것을 약화시킴으로써 말이죠. 제 생각에 그건 아주 작은 일부로 나라의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약 30%는 매우 애국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지난 3세기 동안 미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링컨의 말을 믿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거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결코 우연히 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것들은 워싱턴이 믿었던 것이고 애덤스와 트웨인, 해밀턴이 믿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가치관은 영국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지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되고 풍부한 전통, 즉 유대인 전통의 가치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종교적 관용, 표현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치주의 위에 세워진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치관이며 고대 고귀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30%가 이러한 가치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동맹국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곳곳의 교회와 학교에서 저는 해군이나 전쟁부 또는 정부의 기술 조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당신은 그 절반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 하나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판매합니다. 이는 특히 군산 복합체처럼 중요한 분야의 미국 경제를 자극하고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전에서 테스트합니다. world scenarios and give us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하고 우리에게 전장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 단위로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무료로 돌려줬는데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이전보다 10배 더 좋아졌으며 미래 전쟁도 10배 더 잘 대비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머신러닝, 자체 개발한 사이버전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베타 실험실이자 연구개발 RD 실험실로 모든 작업을 무료로 해주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며 미국인의 60%에 해당하는 넓은 중간층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분명 30%를 위해 쓰였습니다. 유대인 단체나 기독교 시온주의 단체 사람들도 저에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라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토론에서 이스라엘을 비방하거나 거짓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책은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넓은 중간층이 있습니다. 미국인의 60%인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좋은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 일하고 승진하길 원합니다. 자녀를 안전한 학교에 보내고 대학생은 수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캐피에를 쓴 사람들이 가득한 시위가 기말고사를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토요일에 자신이 응원하는 미식 축구팀이 이기길 바랍니다. 파티에도 가고 싶어하죠. 그리고 그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이성적인 설명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생각도 유연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와 서구 문명의 미래 번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선의의 미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서구 문명 전반에 퍼지고 있는 정신적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고 면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3년이나 5년 후에 폭넓은 중도층에 속한 사람들 중 한 명이 파티나 저녁 식사, 바비큐에 가서 이런 거짓 비난을 듣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 학살, 식민주의, 아파르테이트 같은 비난이든 그들은 친구에게 야,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책이 있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내가 마이애미에서 아는 남자가 있는데 뭘 좀 아는 것 같아. 이 책 가져가서 3장 읽고 맥주 마시면서 네 생각 말해줘. 그 책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말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해. 이제 6가지 비난 중 첫 번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식민, 정착민이라는 주장과 당신 주장의 중요한 법적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어. 취득 시효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점유 취득 시효는 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재산을 일정 기간, 보통 7년 정도 오랫동안 점유할 경우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적대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 재산을 점유할 경우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당사자가 해당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총으로 위협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식으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은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어딘가에 큰 농장이 있는데 아무도 그 농장에 아주 먼 200에이커 떨어진 곳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경우죠. 아니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뒷마당일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이 제 땅에서 양을 풀어놓고 오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땅의 경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다른 사람이 10년, 20년 동안 당신이 사용한 후에 와서 당신을 내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장은 물론 양방향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맞죠?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 땅의 원주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아는 이유는 제 책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는 3가지 종류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그 점을 뒷받침합니다. 그 3가지 증거는 제가 땅 속의 바위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교 신앙을 실천하며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 짓는 관습을 자녀들에게 전해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상의 기록, 즉 문서로 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고대적들이 기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중요한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제에서 법적 원칙을 보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입장에 유리한 진술이 상대방에 의해 언급될 때 우리는 그 진술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맞죠? 상대방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말을 할 거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면 우리는 매우 신중히 받아들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문제의 분쟁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 특별한 주의와 신뢰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맞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웃과 분쟁이 생겼지만 20년 동안은 서로 친구였어요. 그리고 18년 전에 당신이 지금 한쪽의 주장에 유리하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요. 18년 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18년 전에 그 말을 했을 때 이런 분쟁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특별한 신뢰를 부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땅속의 암석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문서에 적힌 단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팔레스타인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무슬림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기 훨씬 전부터 그랬습니다. 서기 639년 야르무크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의 적들, 즉 땅속의 암석과 문서에 적힌 단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해 쓰고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교를 신봉하며 유대인의 장명 관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엘리에제르, 엘리야후, 다비드, 베냐민 같은 이름들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예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00년대, 약 2400년 전쯤에 발견된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이든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 페사그입니다.
이 기간 우리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이슬람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져 왔습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언급된 것은 기원전 1205년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였던 람세스의 13번째 아들 메르넵타가 세운 비문에서입니다.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에 태어났습니다. 이슬람은 서기 610년대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서기 639년까지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이슬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혈관 속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 증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대인 과학자와 비유대인 과학자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전 세계 주요 유대인 집단을 대상으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유전적 표지에 대해 수십 건의 유전학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들은 전 세계 주요 유대인 집단들이 서로 밀접하게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서로 갈라져 나왔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 레반트, 즉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땅에서 말이죠.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증거가 하나 있으면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두 개면 더 좋죠. 하지만 서로 알지 못하고 미리 이야기를 맞추지 않은 세 개의 독립적인 증거가 서로를 뒷받침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정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속의 유물과 기록된 글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줄까요? 바로 서기 70년에 2000년 전 DNA 증거가 보여주듯이 로마의 티투스, 즉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죽음 이후 황제가 될 인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세운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웠으며 유대인 인구 또는 상당수를 전 세계로 추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DNA가 보여준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네, 이 사례는 결정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다루실 비판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정당성과 합법성 문제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제기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는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공정하든 아니든 적용될 수 있는 민족 간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생각의 질문은 왜 기존 국가를 파괴하는 데 전념하는 유일한 국제운동이 오직 이스라엘에만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국제 포럼에서 한 세기 전에 받아들여진 유대인의 권리를 단순히 부정하는 데만 주로 초점이 맞춰진 논의에 대해 국제법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비교적 오래된 나라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탈무드나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닌 1948년 건국된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59번째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에는 193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의 67%보다 실제로 더 오래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처럼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 유럽 출신의 식민주의 열강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지도에 선을 아무렇게나 그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새로 만들어진 국가들에 포함된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중동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아시아,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국가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무도 카메룬이나 보츠와나의 탄생에 대해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레바논이나 시리아, 인도와 파키스탄 또는 이라크의 탄생에 대해 항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라크는 사우디 가문 출신인 파이살 왕이 통치했는데 그는 이라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열강이 외국 군주를 강제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는 57개의 무슬림 국가와 22개의 아랍 국가가 있으며 이들 나라에는 20억 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조상들의 고향에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유대인 국가, 단지 700만 명의 유대인 시민이 사는 그 나라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Law and Liberty에서 제 책을 리뷰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훌륭한 리뷰였지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재판을 받는 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신과 서구 문명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의 쇠퇴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작고 사실상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유일한 서구적이고 바원적이며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자면 국제법에는 한 민족이 국가가 될 수 있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말하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국가가 없는 게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저는 항상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미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1917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이 외국 식민지 세력으로 점령했던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 통치령을 기억하세요. 그 지역에는 현재의 이스라엘과 현재의 요르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917년 벨포어 선언 이후에 그 모든 땅, 즉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 통치령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성경 시대에는 므낫세와 갓을 포함한 일부 유대 지파들이 요르단강의 요르단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민 열강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 대전에서 특히 석유와 아랍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0년대에 그들은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 통치령의 77%를 떼어내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즉 그 위임 통치령에 살던 아랍인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처음에는 요르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의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렸고 이후 요르단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나라를 그냥 요르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출신의 왕비와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국가인 요르단의 왕이 될 팔레스타인 출신의 왕자가 있고 인구의 60% 이상이 팔레스타인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그랬고 폭력까지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그들은 팔레스타인 인구가 불안을 초래하고 지하디스트 무슬림 형제단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서구 대학 캠퍼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즉 문제는 유대인이나 솔직히 대부분의 아랍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곧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대인 국가로 지정된 팔레스타인 영국 위임 통치령의 23%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6번이나 두 번째 팔레스타인 국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1936년 필 위원회에서 참고로 이 일은 1936년부터 1939년까지 3년 동안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란으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배우 러펠로가 1936년 팔레스타인에 관한 영화를 막 만들었죠. 영화에선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놀랍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의해 일어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 말이에요. 참고로 그때는 그들 스스로를 팔레스타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시리아 왕국에 속하고 싶어 했어요. 이것만 봐도 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주권이나 소속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부유하고 강해지자 그들은 아니 우리는 시리아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고 이 땅의 원주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법과 논리를 생각할 때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1936년 필 위원회에서 아랍인들에게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 땅의 약 70%에 해당하는 국가가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land between the Jordan River and the 그리고 지중해 사이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1947년 유엔의 분할 안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1967년 6.1 전쟁 후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에게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를 원하지 않으며 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우리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상대로 한 집단 학살적 전쟁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랍 국가들은 1967년 9월 수단의 하루툼에 모두 모여 이스라엘의 제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 거부를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평화는 없다. 이스라엘과의 협상도 없다.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1993년부터 95년 오슬로 평화협상 기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갖게 해주겠다는 제안,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와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 1,000명이 넘는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버스, 피자 가게, 바르 미츠바,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가장 유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은 야세르 아라파트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제안한 것이죠. 빌 클린턴도 그 제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안지구 대부분, 가자지구 전체, 예루살렘 절반까지 팔레스타인 국가로 제안됐지만 야세르 아라파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2008년에도 에후드 올메르트가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또다시 아랍 측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랍인들에게 그들이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0월 7일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들은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바다까지 완전한 아랍 국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랍어로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순진한 대학생들을 위해 그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아랍어로 그 문구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오직 아랍의 땅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없는 완전한 아랍 국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법과 민족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인류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7,000개의 민족을 확인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수는 193개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민족 집단의 98% 이상이 자신만의 국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에 포함되며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국가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갖기 어렵습니다. 4가지 요건 중 첫 번째는 명확한 인구가 있는지입니다. 외교 관계를 수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중앙에 효과적인 정부가 있습니까? 네 번째로 국경이 명확한가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 건국 당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 매 순간 그 조건을 계속 충족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1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즉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지구의 이른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 4가지 조건 중 적어도 2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명확한 국경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국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역시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점은 명확한 국경이 있어도 그들은 단일 중앙정부가 없고 효과적인 정부도 없습니다. 가자는 2개로 분열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마스가 통치하지만 어느 나라도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만이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 군대가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인을 지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서안지구 역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낡고 부패했으며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인기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스스로도 이 정부가 자신들을 대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스라엘 정부가 통치하지만 전 세계 140개국 모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인을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단일하고 효과적인 정부가 없고 최소 3개의 별도 정부가 있으며 이들 모두 정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네. 이미 언급하셨듯이 당신의 책에서 다루는 다음 주제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국가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하신 것처럼 또 책에서처럼 왜 팔레스타인 국가가 없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꾸준히 거부해온 수많은 국가 수립 제안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아닙니까? 문제는 국경이 어디에 그어지든 그들에게 유대인 국가와 평화롭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마 다음에 나올 어파르테이드 질문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과연 어떻게 공정하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군사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문소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이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가족 중 한 명이 이런 검문소 중 한 곳에서 팔레스타인 여성 자살폭탄 테러범에게 남자친구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폭파시켜 남자친구와 자신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까지 죽였습니다. 매년 유대인 부모들은 이런 검문소에서 벌어지는 테러 공격과 흉기 공격, 총격, 폭탄 테러로 아들, 딸을 잃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그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본 일들 때문에 그것들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검문소가 없는 팔레스타인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즉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이 하길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든 검문소만 철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인을 철수시키고 모든 기지와 유대인 정착민들, 이스라엘이 그곳에 세운 모든 도시와 마을, 그리고 모든 온실까지 전부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묘지에 들어가 유대인 시신들을 파내어 이스라엘로 다시 옮겨 묻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완전히 당신들에게 넘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만의 국가를 번영시키고 성공하며 우리의 평화로운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단 1년 후에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목표로 하는 테러 조직을 선출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마스 헌장은 모든 나무 뒤와 모든 돌 아래에 유대인이 있다면 그를 죽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스 헌장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이 선출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1, 2년 동안 모든 정치적 적수들을 숙청하며 그들을 옥상에서 내던지고 고문하고 처형하며 그 가족들까지도 죽이면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테러 터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유엔뿐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비난하고 비웃곤하는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수십억 달러의 국제 원조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돈, 선의의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가자 지구에 시멘트 터널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수백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방의 돈으로 지어지고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이 병원과 도로, 학교를 짓는 데 쓰이길 바랐지만 대신 그들은 유대인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에 집착하는 광적인 지하디스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 그 실험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10월 7일은 10배는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는 매우 작고 이스라엘의 한 구석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남서쪽 구석, 즉 사막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몇 개의 공동체만이 있습니다. 그 테러 실험이 가자 지구처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이스라엘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있으며 가자 지구의 2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즉 웨스트뱅크가 위치한 곳이 고지대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그리고 물론 텔아비브보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땅에 테러 터널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 10월 7일의 사태는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의 언덕, 즉 고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로켓이 쏟아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큼 검문소를 없애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검문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IDF 검문소가 없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10월 7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책에서 다음으로 제기된 주장, 즉 2023년 10월 6일 당시 가자 지구의 소위 점령에 대해 미리 언급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말한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왜 그런 질문이 나왔냐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려는 헛된 시도로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10월 7일 전부터 가자 지구가 야외 감옥이었다는 주장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명칭만 없을 뿐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라기보다는 하마스가 뉴욕시 지하철 규모의 요새를 자유롭게 건설하고 장기간 전쟁을 시작할 만큼의 무기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주장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이건 무언가를 실제로 바꾸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논리적인 법적 주장조차 없이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기 위해 단어의 의미를 바꾸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치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항상 언급되는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 prisoner concentration camp.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의 핵심 특징은 수감자들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대해 교도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구와, 그러니까 Be able to do. Who to make.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등 모든 것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편지를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밖에 나갈 수 있는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강제 수용소나 교도소의 소장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2005년에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따라서 10월 7일 당시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려고 허락을 구할 이스라엘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땅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막혔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의 하마스 간수들, 즉 가자 지구의 진짜 간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10월 7일 이후, 이전과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실제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은 가자가 수용소였다는 어떤 미약한 생각조차도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감옥이나 수용소의 본질적인 요소는 죄수들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들을 가둬두는 것이 바로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감옥이나 수용소의 소장의 역할이죠. 하지만 10월 7일 이후 우리가 목격한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때로는 미국까지도 국제사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불필요하게 죽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개활지에서 하마스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머물게 하길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국제사회였습니다. 하마스는 물론이고 하마스의 지역 아랍 동맹국들 중 다수, 심지어 유럽인들까지도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자칭 친구이자 동맹국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 지구에 머물도록 강요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이제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장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대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 또는 오해에 달려 있지 않나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가자 지구는 1967년 이후로 법적 공백 상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기본적인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신 말씀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아파르테이트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구의 20%에서 21%가 무슬림이나 아랍인이고 그들은 유대의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지를 구입해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부고시에 가거나 야파에 가거나 나사렛에 가면 아랍인들이 식당과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진료소에서 의사로 일하며 유대국가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에는 아랍계 무슬림 대법관이 있습니다. 아랍계 판사들은 이스라엘 사법체계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랍계 변호사들도 이스라엘 법조계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대학들의 입학률과 졸업률, 즉 사회 경제적 이동성의 원동력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소수 아랍계 국민들의 경력과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우대 정책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은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치의학과 간호학, 어쩌면 의학 같은 분야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아랍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학급 내 아랍계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치의학에서는 졸업생의 거의 50%가 아랍계 무슬림인데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랍계가 차별받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든 아파르테이트 국가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짐 크로우 시절의 미국 남부처럼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에서는 이란이나 이라크, 예멘의 유대인 대법관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게 들릴 정도입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라말라와 가자에서 유대인이 법조계의 지도자이거나 의회에서 정당을 가진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진정한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그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에게 여러 번 그리고 최근 팔레스타인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0,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진짜 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점령 세력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비시민권자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도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배심원으로 일하거나 심지어 총기나 탄약을 소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부 시민들을 다른 시민들과 다르게 대우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푸에르토리코인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미국 시민이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고 의회에도 대표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파르테헤이트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제가 이미 언급했던 점인데 미국에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일종의 군사 점령을 시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군사 점령을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 그리고 전쟁 후 한국에서도 우리는 군사기지와 군사검문소 그리고 수많은 무기와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우리와 전쟁을 벌였거나 우리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던 나라들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일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필요도 없었고 일본 시민들이 우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연달아 일으키고 말살 전쟁을 벌인 적들에게 그런 권리를 허락해야 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세와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아랍인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법에 따르기로 동의한 사람들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합니까? 그래요. 그게 아주 제 생각엔 그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게 던져진 가장 감정적이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비난은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단 학살의 정의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던 이들을 가해자로 몰고 싶어하는 욕구에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수정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모든 전쟁, 심지어 연합군이 나치에 맞서 벌인 전쟁조차도 집단 학살이 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제, 즉 드레스덴, 뉘른베르크, 베를린, 일본 상공을 비행하던 연합군 조종사들이 전쟁 범죄에 대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집단 학살 정권에 대응하고 있었죠.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그 전제를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제가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연이 아닌 것은 유대인들이 또 다른 집단 학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세계 거의 모든 서방 군대의 최고위 장교들과 장군들로 구성된 고위 군사그룹이 말했듯이 이들은 유대인도 이스라엘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세계 어느 군대도 적대 세력의 민간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고 대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군보다 더 많은 조치와 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어떠한 집단 학살 주장과도 전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알마와시 캠프를 세웠고 그곳에서 식량 공급처, 의료 클리닉, 주택, 그리고 알마와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마비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비용들에 대해 국제사회에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을 통해 식량, 연료, 의약품 등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을 가자지구로 허용했습니다. 그 식량, 연료, 의약품이 지하 깊은 곳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억류되어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했으며 그 어떤 집단 학살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역사상 실제 집단 학살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치가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아이들에게 가스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어 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치들은 아이들에게 비누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 진짜 샤워실인 것처럼 보이게 작은 샤워기들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가스실이었는데 말이죠. 유대인 민간인들을 죽음의 구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자와 레바논에서의 전쟁에서 매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에게 미리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군사적 기습의 이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군사 계획에서 모든 전략적 목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매일 의도적으로 기습의 이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 소년, 소녀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자 지구에서 수백 명이 함정과 급조 폭발물 그리고 하마스가 설치한 매복에 의해 사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갈지 미리 알렸고 하마스도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HLMG는 그 경고 시스템이 세계 어느 군대보다도 가장 정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집단학살 주장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서방 군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대중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아들, 딸들을 함정이 설치되고 매복이 도사린 집으로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들이 함정과 매복으로 가득 찬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 아들, 딸들을 어디로 보낼지 미리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나라는 물론 국제재판소에서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집단 학살 혐의로 고발당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이 집단 학살이라는 명칭은 반드시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집단 학살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장에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고 와, 이스라엘은 수억 달러를 들여 캠프를 조성하고 백신을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사회가 분열될 정도로 수백 명의 아들, 딸을 잃었지만 여전히 집단 학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모든 과정을 건너뛰지 않겠습니까? 돈도 아끼고 생명도 구하고 사회적 분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든 뭐든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집단 학살로 비난받을 거라면 돈과 고통이라도 아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법적 정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집단 학살이라는 딱지를 붙일 때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결국 이 논의는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라는 기본적인 이해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왜 유대인 공동체와 친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논쟁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반빈곤, 반인종차별, 반여성 뭐든지 간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편협하다고 부르는 것에 민감해졌습니다. 그 단어가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죠.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거나 모두가 이것저것 혹은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받게 되면 그 단어는 결국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이름을 붙일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실제 인종차별주의자나 쇼비니스트, 반유대주의자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모든 내용은 책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는 반시온주의의 역사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시온주의의 큰 창시자들, 주요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반시온주의를 그토록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소련과 20세기 중반 신생 아랍 국가들에서 반시온주의의 매력이 바로 반유대주의적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Was anti-Jewish.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 유행이었죠. 맞습니까? 홀로코스트와 소련이 있었고 소련과 초기 아랍 국가들은 심각한 반유대주의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온 장로 의정서 같은 허위 문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적이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여겨졌고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책에는 반시온주의가 유대인 혐오와 연결되는 모든 신문, 잡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홀로코스트와 유대인들이 서구 문명에 얼마나 통합되었는지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사회의 일부, 더 나아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시온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to destroy, to divide this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이의 이 역사적 연결, 이 밀접한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정의상 시대착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나 정책, 의료 제도 등 무엇이든 비판할 때 우리는 반미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정부를 비판할 때 미국의 정치 실험이 사악한 오판이었고 나라가 파괴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살해되거나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반시온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반시온주의자는 하레디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이나 의료 클리닉, 남부와 네게부의 정착촌에 대한 정책만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시온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반시온주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 땅에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권리가 없다고 믿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반시온주의자들에게는 불가리아인은 불가리아 조국에서 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고 아일랜드인은 아일랜드 민족의 조국에서 아일랜드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한국의 민족적 조국에서 한국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조차도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에 국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민족, 유대인만은 예외입니다. 그건 그냥 명백한 반유대주의일 뿐입니다. 시온주의는 유대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고향에 국가를 가질 근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시온주의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오늘날에도 깊은 반유대주의 운동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책을 집필하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책을 집필하면서 역사나 법적 판례 또는 유대인에 대한 전쟁과 관련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놀랐던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책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는 어떠셨나요?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놀랬던 점이 또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책에 대한 반응에 조금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책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책에 대한 많은 지지와 성원에 영광을 느꼈습니다. 저는 방금 포라대학교 총장 카다스 박사와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관련 책을 수백 권 읽었고 이 책이 최고 또는 최고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과 그분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제가 쓴 책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정말 깊은 마음으로 썼지만 아무도 읽지 않을까 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에게 정말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책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제가 그것을 인식한 후 책의 부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6가지 주장 각각이 그냥 무에서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생겨난 주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각의 주장은 사실 유대인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주장이 가슴 아프고 강력한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을 희생시켰던 현실을 뒤집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역사적인 시도에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아니야, 내가 아니라 네가 그랬어" 라는 식의 게임을 유대인들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실제로 집단 학살의 피해자였습니다. 600만 명이 희생된 그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100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5만, 6만 명이 죽었다 주장하며 의미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or 50 or 60,000. 5만에서 6만 명이 사망한 하마스와의 전쟁이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전역에서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하는 쪽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상대로 한 아랍인들입니다. 오늘날 중동 전역에는 진짜 정착민 식민주의가 존재합니다. 아랍 무슬림들은 7세기와 8세기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장악하면서 수백 개의 원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아마지그족, 즉 베르베르족, 조로아스터교도, 페르시아인, 쿠르드족,
로힝야족, 야지디족 등 수십 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두루즈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원주민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착민 식민주의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정당성 주장도 있습니다. These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몬테비데오 기준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도 이스라엘을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국가는 몬테비데오 기준을 분명히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실제 현실을 어떻게 뒤집고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가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알트만 판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판사님의 훌륭한 법률 및 역사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아마존 등 모든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한때 품절이었으나 최근 2쇄가 입고됐습니다. 아마존이나 바른스앤노블, Books a Million 또는 여러분 지역의 서점 등 책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나든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매일 들어주시고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청취 가능합니다. 또는 그중 하나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시고 JNS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나 청취 시청하시는 곳을 알려주시려면 thinktwice@jns.org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방송에 대한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필 제이콥스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덕분에 판사님과의 관계를 원활히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또한 필 제이콥스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세련되고 똑똑한 유대인 리더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신 많은 JNS 후원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